퇴근길, 발걸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다. 회사에서의 피곤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요즘 들어 집이 더 이상 나를 편히 맞아주는 공간 같지 않았다. 현관문 앞에 서면 오히려 낯선 사람 집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묘한 불편함이 따라붙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여자와 남자의 목소리, 낮고 부드러운, 그러나 은근히 얽혀있는 기운. 순간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이 시간에?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였다. 분명 아내의 웃음소리였다. 그런데 그 옆에서 들리는 익숙한 남자의 음성은 내 동생이었다. 나는 이상하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걸 느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서자 눈앞의 광경이 나를 멈춰 세웠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둘. 아내는 얇은 가디건 차림으로 다리를 포개고 앉아 있었고, 동생은 바로 옆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어깨와 어깨가 닿다 못해 거의 겹쳐져 있었다. 그리고 웃음. 마치 두 사람만의 농담이라도 공유하듯 가볍게 팔꿈치로 쿡 찌르며 웃는 모습. 형, 왔어? 동생이 먼저 나를 보며 손을 흔들었다. 그 표정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아내도 고개를 들어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미세한 떨림을 읽었다. 잠깐 시선을 피한 듯한 그 얇은 눈빛의 흔들림. 왔네. 늦었어? 아내의 목소리는 평범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들렸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좀 있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들어갔지만 머릿속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 둘이 왜 저렇게 가까이 앉아 있지? 단순히 남편의 동생과 형수 사이니까 괜찮은 건가? 아니, 내 눈에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도 웃음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TV에서 나는 소리인지 둘의 대화인지 헷갈릴 정도로 뒤섞여 있었지만 내 귀는 그 안에서 불필요할 정도로 자주 섞여드는 웃음만 골라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 아내는 내가 집에 들어섰을 때 몸을 약간 움츠렸었다는 걸. 그 순간은 그냥 지나쳤지만 곱씹을수록 섬세한 거부감이 떠올랐다. 그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일까? 며칠 뒤의 일이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일부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뛰었다. 긴장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모를 감정이었다.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었을 때 다시 그 웃음소리가 들렸다. 익숙해져 버린, 그러나 여전히 불편한 소리. 거실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아내와 동생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영화도 켜져 있지 않았다. 대신 작은 와인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아내의 뺨은 살짝 달아올라 있었고 동생은 몸을 기울여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리고 아내는 그 말에 입술을 가리며 웃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형, 일찍 왔네? 동생은 태연했다. 아내도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 오늘은 일이 좀 빨리 끝나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아도 거실에서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그들의 어깨에 서로를 향한 기울어진 몸, 아내의 달아오른 얼굴, 그리고 속삭이는 듯한 동생의 입술. 상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상상은 이미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어떤 손길을 주고받고 있을지. 며칠 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번에는 내가 일부러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향했다. 물을 마시는 척 슬쩍 거실을 보았다. 아내는 동생 옆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그녀의 손이 동생의 팔 위에 올려져 있었다. 잠깐의 터치였지만 그 모습은 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동생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조금 더 가까이 기울였다. 나는 그 순간 눈을 돌려야 했다. 보지 못한 척, 들키지 않은 척. 하지만 머릿속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날 이후 나는 집에 들어서는 게 두려워졌다. 혹시 내가 없는 동안 그들이 더 가까이 앉아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나를 흘끗 보며 뒤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집 안에서조차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불안은 역설적으로 나를 점점 더 그들의 기척에 민감하게 만들었다. 아내와 동생이 나란히 있는 순간 공기는 달라졌다. 숨결이 섞이는 듯한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기운. 그날 밤 나는 우연을 가장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거실 불빛 아래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아내는 웃고 있었고 동생은 그 웃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분명 가족끼리라면 가질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선을 넘어섰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나를 미치게 만들 만큼 끈적하고 지독하게 야릇했다. 다음 주말, 평소 같으면 아내는 늦잠을 자거나 집안일을 챙기는데 그날은 일찍 일어나 분주히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방 안에서 슬쩍 지켜보았다. 쿠션을 가지런히 놓고 테이블 위에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향초까지 켜는 모습. 마치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처럼 보였다. 아니, 맞이한다는 건 맞는 말이었을 것이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동생이었다. 왔어? 아내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흘렀다. 그녀가 보여주는 웃음은 내게는 점점 낯설고 차가워지는 것 같았지만 동생을 향해서는 유난히 따뜻했다. 나는 일부러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방문을 살짝 열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형은? 방에서 자는 것 같아. 그 짧은 대화에 나는 온몸이 굳었다. 아내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동생의 웃음은 짧게 섞였다. 그리고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분명 내가 아는 가족의 그것이 아니었다. 거실로 나가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행동을 몰래 지켜보는 편이 더 많은 걸 알려줄 거라는 걸 직감했다. 내가 방 안에 있는 척해야 그들은 방심할 테니까. 방문 틈으로 흘러나오는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가끔 웃음소리가 튀어나왔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단순히 대화가 끊긴 게 아니었다. 숨이 멎은 듯한 정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나는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과 몸짓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나를 잠식했다. 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거실을 향해 아주 천천히 다가갔다. 문틈 사리로 보이는 장면은 내 숨을 거칠게 만들었다. 소파에 앉은 아내와 동생. 아내의 손이 동생의 무릎 위에 살짝 올려져 있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동생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손등을 뒤집어 아내의 손을 감쌌다.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건 명백히 가족끼리의 스킨십이 아니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온 미세한 신음 같은 소리가 내 귓속을 찢듯 파고들었다. 나는 뒷걸음질을 치듯 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방금 내가 본 건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이미 선을 넘어버린 확실한 증거였을까? 머릿속에서는 두 사람의 모습이 반복 재생되었다. 아내의 손, 동생의 손, 그리고 짧지만 치명적인 그 침묵. 나는 분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배신감, 질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끈적한 자극. 며칠이 흘렀다. 나는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사람이 또다시 가까워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집에 있어도 두 사람은 은근하게 조심스럽게 그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 있는 단순한 순간에도 그들은 종종 같은 타이밍에 웃었다. 아내가 무심코 건넨 물잔을 동생이 받아들 때 두 손이 닿으면 굳이 웃어넘기는 듯한 기류가 생겼다. 나는 그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머릿속은 더 음란한 상상으로 가득 차올랐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잠을 깼다.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시간에 누가 깨어 있을까?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 쪽으로 다가갔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아내는 가벼운 잠옷 차림이었고 동생은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대화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시선을 잡아끈 건 그들의 몸짓이었다. 아내가 웃으며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동생은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살짝 몸을 기대는 듯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장면은 너무도 친밀하고 너무도 은밀했다. 내가 아내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그들만의 공기 속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질투와 배신감 사이에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욕망이 끼어들고 있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 그것도 내 동생과 나누는 미묘한 친밀감, 그것이 나를 미치게 만들 정도로 역설적인 자극을 주고 있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몸을 던졌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그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내의 웃음, 동생의 눈빛, 그리고 둘 사이의 숨결. 그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금단의 세계였다. 그리고 나는 그 세계의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자각했다. 집 안 공기는 점점 낯설어졌다. 같은 벽, 같은 가구, 같은 냄새인데도 내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마다 서늘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건 분명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 집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와인향이 코끝을 찔렀다. 아내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유 없이 와인을 자주 꺼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와인은 늘 테이블 위에 두 잔이 놓여 있었다. 거실에는 아내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일찍 왔네? 말투는 평범했지만 나는 테이블 위의 빈잔에 시선이 꽂혔다. 아내는 시선을 피하며 덧붙였다. 혼자 마셨는데 그냥 좀 허전해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잔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곱씹었다. 왜 혼자 마셨다면서 한 잔은 입술 자국조차 없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자는 아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지만 그 숨결조차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얕은 숨으로 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 머릿속에 아내와 동생이 나란히 앉아 속삭이며 웃던 장면이 떠올랐다. 아내의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동생의 어깨에 닿고 동생은 그것을 가볍게 쓸어 넘겨주는 장면. 상상 속의 그 광경은 견디기 힘들 만큼 선명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열기가 한꺼번에 솟구쳤다.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점이었다. 나는 분명 분노해야 마땅한데 내 안에서는 이상한 자극과 욕망이 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러나 집으로 곧장 들어가진 않았다. 대신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문에 바짝 붙였다. 안에서는 억눌린 듯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낮고 짧은, 그러나 분명 서로를 의식한 듯한 기류가 섞인 웃음. 나는 손잡이를 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이 순간을 더 오래 듣고 있어야 할까?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고였다. 나는 결국 문을 살짝 열고 들어섰다. 거실 불빛은 은은했다. 소파에는 아내와 동생이 앉아 있었다. 아내는 가벼운 가디건에 집 안바지를 입고 있었고 동생은 무릎 위에 팔을 올린 채 몸을 기댄 모습이었다. 둘은 동시에 나를 돌아봤다. 아내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고 동생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형, 오늘은 일찍 왔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일이 빨리 끝났어. 하지만 내 눈은 이미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를 보고 있었다. 하나는 거의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손도 대지 않은 듯 그대로였다. 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귓가에는 여전히 내가 들어오기 전 들었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맴돌고 있었다. 방에 들어온 척했지만 나는 곧장 불을 끄고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거실 불빛이 좁고 길게 바닥을 가르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의 끝에 서서 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형은 요즘도 바빠? 나직지만 낮게 깔린 목소리, 내 동생의 음성이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근데 오빠는 왜 자꾸 이렇게 집에 와? 아내의 말은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왜냐고? 누나가 있잖아. 그 말과 함께 짧은 웃음소리가 섞였다. 그 웃음은 결코 친동생이 형수에게 건네야 할 톤이 아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톡 하고 가볍게 부딪힌 후 와인이 천천히 기울여지는 소리. 술 약하다면서 이렇게 자주 마셔도 돼? 괜찮아, 오빠랑 마시는 건 좀 다르니까. 그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빠, 아내는 내 동생을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나는 문틈을 조금 더 벌렸다.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동생은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둘 사이의 간격은 믿기 힘들 만큼 좁았다. 아내의 긴 머리카락이 동생의 어깨에 흘러내려 닿아 있었고 동생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손가락으로 잡아 쓸어 넘겼다. 아내는 흠칫 몸을 굳히더니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다. 입술 끝이 떨리며 붉게 달아오른 볼. 그 모습은 너무나 익숙했다. 내가 처음 그녀와 연애할 때, 내가 그녀를 만질 때 보이던 표정과 똑같았다. 이러면 안 돼.
아내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단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더 다가와 주길 바라는 듯 갈증 어린 울림이었다. 누나가 싫다고 하면 안 할게. 동생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가락 끝을 아내의 손등에 슬쩍 스쳤다. 아내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그 손길을 따라 움직였다. 나는 숨이 막혀 문틈에 이마를 기댔다.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가슴은 굉음을 내며 뛰고 있었다. 머리는 분노로 새하얘졌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형은 알면 어떡할까?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은 바쁘잖아. 게다가 형보다 내가 누나를 더 잘 알잖아. 그 말과 함께 동생의 손길은 아내의 허리 쪽으로 미끄러졌다. 아내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지만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쥔 채 문틈 너머의 장면을 직시해야만 했다. 숨을 참고 소리 없이 이를 악물며 그 순간 아내가 낮게 신음을 흘렸다. 이러면 진짜 안 돼. 그러나 동생은 웃으며 말했다. 안 되는 거 아는데 누나도 느끼고 있잖아.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가락이 동생의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얹어졌다. 그리고 그 작은 접촉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범한 일상의 고요가 아니었다. 마치 얇은 막 하나를 두고 그 너머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터져나오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숨을 참고 문틈 너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아내의 손은 여전히 동생의 무릎 위에 있었다. 그 손길은 머뭇거리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누나, 동생이 낮게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친밀한 호칭을 부르면서도 결코 친족 간에 나눠야 할 뉘앙스가 아니었다. 그 속삭임에는 갈증과 욕망이 스며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와 가슴의 미묘한 떨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동생의 손이 천천히 아내의 손등을 덮었다. 둘의 손가락이 포개지듯 엉켜붙자 아내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는 손을 빼내지 않았다. 이제 그만해야 돼. 아내의 목소리는 애써 단호한 척했지만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이러다 진짜 형한테 들킬까봐? 동생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뻔뻔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자신감에 차 있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 웃음을 막아야 한다는 듯 동생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눌렀다. 그러나 그 힘은 밀어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모양새였다.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이제는 숨소리가 겹쳐 들릴 정도였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누르며 귀를 곤두세웠다. 거실에 울려 퍼지는 그 은밀한 숨결이 내 귓속을 찢듯 파고들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안 돼, 제발. 그러나 동생은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향해 다가갔다. 그 순간 아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하더니 이내 그의 무릎 위에서 허벅지 쪽으로 미끄러졌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두 눈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둘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아내는 여전히 저항하는 듯 몸을 살짝 비틀었지만 그 동작은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다. 마치 금기를 깨고 싶으면서도 마지막 선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처럼. 그 와중에도 아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이내 동생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섰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한순간
세상의 소리가 모두 끊긴 것 같았다. 그때 아내가 속삭였다. 이러다 정말 멈출 수 없어져. 그 말은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허락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직후 거실에는 짧고 억눌린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들의 정확한 움직임은 문틈 때문에 다 보이지 않았지만 상상하기에는 충분했다. 손길, 숨결, 미묘한 떨림, 모든 것이 내 심장을 찌르며 동시에 이상한 열기를 끌어올렸다. 나는 분노와 충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끓어오르는 감정 속에서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고 말았다.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고 말았다. 아내의 몸이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동생은 그녀 곁에서 한치도 떨어지지 않았다. 둘의 숨결이 얽히고 그 얽힘은 더 이상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강하게 당겨졌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멈춰야 해. 그러나 그 목소리 속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다. 동생은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로 끌어올렸다. 그 순간 아내의 손끝이 그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듯 움찔거렸다. 그리고는 저항 대신 오래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내듯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나는 문틈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속이 뒤집히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한쪽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몸이 굳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눈을 뗄 수 없었다. 형은 몰라. 누나가 얼마나. 동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만해. 아내의 말은 마치 형식적인 반항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흐려져 있었다. 애써 피하려는 듯 눈을 감았지만 입술은 닫히지 않고 불안정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사실상 대답이었다. 동생은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내는 잠시 움찔했지만 곧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어깨에서 목덜미로, 목덜미에서 다시 뒷머리로 미끄러져 갔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는 짧게 숨을 몰아쉬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나는 주먹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며 온몸을 떨고 있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감각이 얽혀 머리가 아득해졌다. 내 아내가 내 동생의 손길을 이렇게까지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내 눈앞에서, 내 귀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다. 아내의 손이 이번에는 동생의 뺨에 닿았다. 떨리는 손끝이 그의 얼굴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 손길에는 밀어내야 한다는 의지도, 거부해야 한다는 거리낌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 참아온 그리움과 허락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이러면 정말 끝이야. 아내가 속삭였다. 그러자 동생은 단호하게, 그러나 유혹하듯 말했다. 이미 시작됐잖아. 그 순간 둘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나는 더 이상 그 다음을 직시할 용기가 없었음에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손은 문틀을 붙잡은 채 떨리고 있었다.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은밀한 숨소리, 억눌린 신음, 조심스레 삐걱이는 소파 소리. 그 모든 것이 내 심장을 쪼개는 칼날이자 동시에 몸 깊숙한 곳을 뜨겁게 달구는 독이었다. 나는 문틈에 매달린 죄인처럼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다. 둘은 이미 선을 넘었다. 더 이상 혹시나가 아니라 틀림없다였다.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내 아내와 내 동생은 이미 내 뒤에서 되돌릴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침 햇살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다.
어젯밤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들이 마침내 형태를 갖추었다. 복수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정교한 기계였다. 톱니가 맞물려야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되돌릴 수 없는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나는 잠시 책상 앞에 앉아 준비해 둔 파일을 다시 읽었다. 사진, 녹음 파일, 메시지 캡처, 영수증, 동선 기록, 익명의 제보 메일. 모두가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도록 엮여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겨볼수록 가슴속 어딘가에서 차분한 냉기가 올라왔다. 오늘이 서막을 여는 날이다. 나는 손가락으로 노트북의 발신 버튼을 가볍게 훑었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 이제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한 번 눌리면 바람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첫 번째 신호는 학부모 단체 채팅방으로 흘려보내는 메시지였다. 익명 계정으로 작성된 메시지는 절제된 문장으로 시작했다. 최근 우리 반 학부모님들 중 일부에게서 부적절한 행동이 포착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을 위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구는 냉정했고 발신자는 잡히지 않도록 치밀하게 위장했다. 메시지를 발송하자 내 심장은 의외로 차분했다. 바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지만 안에서는 이미 소용돌이가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동시에 나는 동네 커뮤니티와 몇몇 지인들의 메신저 방에 가볍게 소문을 흘렸다. 혹시 들었어? 요즘 A씨네 집안에 무슨 일 있다는 얘기 구체적이지 않게, 그러나 충분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확인하기보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 이야기는 곧 학교 앞 카페를, 학원 대기실을 돌고 다시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 불씨가 됐다. 정오가 되자 나는 두 번째 장치를 가동했다. 식탁 위에 둔 우연의 증거가 이제 완전한 모양이었다. 거실 소파 근처 내가 일부러 놓아둔 노트북에는 흐릿한 영상의 썸네일이 떠 있었다. 그것은 우리 집 내부의 특정 시간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파일들의 목록이었다. 파일명은 익숙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밤늦은 시간에 수상한 대화와 영상이 담겨 있었다. 내가 문을 연 척 난간에 기대며 잠깐 집을 비운 사이 이웃 한 사람이 우연히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화면을 본 것이다. 그는 관심 삼아 스마트폰으로 스크린샷을 찍었고 그 이미지가 순식간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올라갔다. 나는 그 메시지 알림을 보며 커피를 들었다. 알람이 터지는 순간 손끝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이다. 오후가 되자 학부모 커뮤니티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질문들, 담임 선생님의 미묘한 표정, 점점 늘어나는 수군거림. 내 남편은 상황을 직감했을까? 아니,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무지함이 그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줄 때가 오리라. 나는 또한 외부로 보낼 추가 증거들을 정제했다. 흐릿한 메시지 캡처를 조금 더 날카롭게 편집하고 영수증과 위치 기록을 시간순으로 매치시켰다. 모든 증거는 서로를 보완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단 하나의 반박으로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없게끔 조심스럽게 쌓아 올렸다. 마지막으로 나는 노트 한 권을 펼쳐 들었다. 그 안에는 모든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다. 예상되는 반응, 그 반응에 대한 대응, 그리고 최종 목표 둘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 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준비한 마지막 버튼을 누르기로 결심했다. 해가 지기 무렵 나는 메일 발송 버튼을 눌렀다. 학교 담임 선생님, 학부모 회장,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네 맘카페 운영자에게 파일이 전송되었다. 동시에
나는 여러 학부모 그룹 채팅방에 확인된 사실처럼 보이는 캡처본을 흘렸다. 모든 루트가 한 시점에 폭발하도록 맞췄다. 이제는 시간이 일을 할 차례였다. 전송이 끝나자 화면이 잠시 깜박였다. 그리고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주가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내 심장은 고요하게 그러나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것은 기다림의 심장박동이었고 차분한 살의 결심이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학부모 채팅방에서는 미묘한 메시지들이 오가기 시작했고 학교 앞에서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내게는 문자 한 통이 왔다. 같은 반 학부모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니,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애들 엄마들이 좀 이상하게 얘기하던데. 문자 하나가 나를 웃게 만들었다. 작은 촉매가 되어 폭풍을 부르고 있었다. 밤이 되자 집 앞의 공기는 달라졌다. 내 핸드폰에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일부는 확인되지 않은 제보 사진이나 캡처를 전해왔다. 동네 맘카페 게시판에 익명 글이 올라오는 건 시간 문제였다. 나는 태연한 척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눈은 화면이 아닌 핸드폰 알림을 향하고 있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었다. 나는 이미 그 날씨를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구름이 모여드는 소리를 들었으며 번개가 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번개는 실제로 떨어졌다. 불길은 번져나갔고 두 사람의 발밑을 태우기 시작했다. 첫 타격은 학부모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정문 앞 분위기가 달랐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던 학부모들이 우리를 보자 미묘하게 시선을 피했다. 아이를 데려다 주고 돌아서는 남편의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그 남편이래. 진짜? 와, 모르고 봤네. 부인도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걸음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귀가 빨개진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그는 억지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차로 향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학부모 단체 채팅방은 조용해졌다. 평소 활발하던 대화는 뚝 끊겼고 누군가 무언가를 공유하면 읽음 표시만 쌓여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다. 소문은 눈보다 빨랐고 침묵은 비난보다 더 무거웠다. 며칠 후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학부모님, 혹시 시간 되시면 상담 한번 하시겠어요? 아이가 요즘 학교에서 조금.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명확했다. 아이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일들, 친구들의 부모가 흘린 말들이 아이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다. 남편은 그날 밤 말없이 술을 마셨다.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는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한편 동생은 다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평판은 곧 삶의 전부였다. 동네 친구들, 술자리, 스포츠 동호회, SNS 팔로워들까지 그가 누렸던 모든 관계가 이제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었다. 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처음엔 장난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물음은 비난으로, 비난은 회피로 바뀌었다.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던져진 말들이 그의 가슴에 돌처럼 쌓여갔다. 형수랑 그런다며? 진짜야?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근데 사진이 있던데? 그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웃음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내가 뿌린 증거와 캡처가 계속 떠올랐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어깨를 두드려주지 않았고 그의 말에 호응하지도 않았다. 그는 점점 고립됐다. 담배만 늘어갔고
눈빛은 흐려졌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건 아내였다. 그녀는 점점 무너져 내리면서도 동시에 나를 의식했다. 식탁에서, 거실에서, 심지어 밤중에 불 꺼진 방 안에서도 그녀는 내 눈치를 살폈다. 내가 무언가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봤는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의심과 두려움이 그녀의 삶을 잠식해갔다. 밤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어떤 날은 눈물을 훔쳤고, 어떤 날은 수화기를 던져버렸다. 그냥 소문일 뿐이야. 사람들이 괜히 떠드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한 두려움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학부모 모임에서 그녀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했다. 평소 함께 차를 마시던 학부모들은 그녀를 피했고, 아이 친구 생일 파티 초대장도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아이가 엄마, 왜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라고 물을 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녀가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소리를 들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이미 낯설 정도로 초췌했다. 나는 그저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걸음을 옮겼다. 세 사람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지옥에 빠져 있었다. 남편은 학교 앞에서, 동생은 사회에서, 아내는 집 안에서 각자 다른 무대에서 파괴되고 있었다. 그러나 새 지옥은 결국 하나로 이어졌다. 그들이 마주 앉을 때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그 눈빛은 서로를 탓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었다. 내가 입만 다물었으면, 내가 그 짓만 안 했으면, 내가 나를 믿어줬으면.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이미 결말을 보았다. 서로를 잡아먹으며 결국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결말. 거실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밥상 위의 음식은 그대로 식어갔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산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눈길을 피했다. 동생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젖혔다. 세 사람 모두 진실을 알지만 서로가 먼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 알고 있어. 남편이 낮게 뱉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있었다는 걸. 그 말은 동생을 향했다. 순간 거실 공기가 찢어지는 듯 긴장했다. 동생은 비웃음을 흘렸다. 형 이제 와서 순진한 척하지 마. 형이랑 형수 사이 이미 오래전에 끝난 거 아냐? 형수는 형이 아닌 나를 택했을 뿐이야. 그 말에 남편의 손이 탁자를 세게 내려쳤다. 밥그릇이 흔들리며 깨질 듯 부딪혔다. 그러나 그 순간 아내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묘하게 담담했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야. 모두의 시선이 아내에게 꽂혔다. 나도 더는 숨길 수 없겠지.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다. 너와 결혼하기 전부터 나는 이미 내 동생을 알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너희 둘이 알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관계였어. 거실은 폭발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생의 멱살을 잡았다. 내가 내 인생을 다 빼앗은 거냐? 동생은 밀쳐내며 소리쳤다. 처음부터 너 건 아니었어. 내가 그냥 가져간 거지. 아내는 흐느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둘 다 틀렸어. 나도 이제는 모르겠어. 누구도 원하지 않아. 나는 그저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마지막 칼날이 내려왔다.
아내는 떨리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야. 순간 거실의 시간은 멈췄다.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동생조차 말을 잃고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깊고 부서져 있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 없어. 우리 셋 다 이미 끝났어. 그날 밤, 그 집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균열 속으로 빠져들었다. 남편은 모든 걸 잃었다는 절망 속에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고립됐다. 동생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떠돌다 결국 모든 인맥을 잃었다. 아내는 홀로 남겨져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죄책감과 공허에 잠식되어 갔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아이는 결국 전학을 갔고 그 집은 매물로 나왔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걸 바라보며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직접 손댄 건 거의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 서로를 무너뜨렸고 끝내 자멸했다. 나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서로의 상처와 배신 속에 무너진 세 사람의 자네가 남아 있었다. 그 모습은 내가 바란 복수의 완성이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듯 공허했다. 이게 끝인가? 나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 나갔다.